김과장의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오늘의 장은 장예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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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지금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예찬 전 단장 주목한 오늘의 이슈 무엇입니까? 네, 오늘 아무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뉴스 알기 시작하기 얼마 안 된 방금 전에 막 임명됐다는 따끈따끈한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사실 아침부터 오늘 중으로 임명이 될 거라는 보도는 나오고 있었죠.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 자체는 그리 놀라운 뉴스가 아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대다수가 전망하고 있었던 것이고 무엇보다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한 방을 보여주기는커녕 청문회 전체 구도가 흔들릴 정도로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노출했기 때문에 이건 예견된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우리가 이제 정치를 전망해 보자면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 어쨌든 국회 인준보고서 채택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강행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또 구실로 삼아서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 쪽으로 흐름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이전에 발목 잡기라는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서 한덕수 후보자 인준 표결에는 그래도 마지못해 못 이기는 척 동의해 줄 것이냐 지금 분수령에 처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말이 좀 갈리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재명계의 좌장이라 할 수 있는 정호성 의원 같은 경우는 며칠 전 공개적으로 정성호 의원요. 네, 정성호 의원. 네. 한덕수 후보자 총리 인준 표결해야 된다. 이게 발목 잡기 프레임 빠지면 지방선거 치르기가 힘들다라고 했는데 비대위나 원내 지도부나 일부 강경파 의원들 같은 경우는 부결 쪽의 흐름에 좀 더 많이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민주당이 내부에서 다른 의견이 표출되면서 충돌하는 것은 아닐지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민하 평론가 바로 그 부분에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의견이야 갈리시겠지만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실 테고요.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연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장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찬성하기가 어렵죠. 당장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표결을 실제로 해가지고 본회의 일정 잡고 표결을 해가지고 부결시킬 거냐? 이거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역대 이제 총리 후보자 중에 최근 근래에 들어서는 임명 동의안에 부결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정권 때 이제 이 두 명의 사례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일정 자체는 좀 더 늘어질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반발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부결 가는 것은 좀 어렵다. 다만 한동훈 후보자를 결국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어떤 이 정치권에서의 이제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은 정말 적절한 인사고 정말 적임자이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이고 거기다가 검사 출신인데 특수부 검사 출신인데 법무부 장관 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청문회에서 뭐 이 장 단장님은 뭐 민주당이 이제 죽 썼다라고 이제 보시는데 실제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제대로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은 제기된 의혹이 그럼 없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도 이제 일각에서 이제 뭐 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 일부가 또 입장도 내고 뭐 이랬는데 여전히 의혹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민주당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고 그 일정이 필요해서 좀 당장은 좀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이 일단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즉각적으로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장관 임명에 대해서요. 야당과 정말 협치를 할 생각이 있는 것이냐. 인사 막장 드라마에 낯이 뜨겁다.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인사의 적절성 여부야 각자 의견이 다르실 테고 그리고 인사권자의 또 고유한 권한이라는 또 다른 차원이 있죠. 다만 협치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여소야다 전국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 한동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론의 기류가 청문회 이전과 이후로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요한 지표들이나 주변에서 체감하는 여론, 언론의 반응을 봐도 이 청문회 이전에는 한동훈 후보자 어떻게 보면 야당이 반발할 게 너무 뻔한데 강수를 둔 거 아닌가라는 여론도 일부 있었다면 청문회 이후로는 제가 강조한 이 민주당의 어떤
무능함, 그리고 청문회라는 중요한 찬스를 살리지 못한 자책골, 실점 등으로 인해서 예.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보는 게 너무 답답하다. 이 정도면 한동훈 후보자 충분히 임명할 만하다는 쪽으로 중도층이나 무당층 여론이 많이 변했다고 판단을 해요. 뭐 구체적인 여론조사 지표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많은 근거들이 언론 보도나 주요 조사 등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을 협치 거부다, 뭐 대통령의 독선이다라고 막 비판하기에는 스스로 분명히 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책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네. 명분이 좀 안 살고 말의 힘이 안 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한동훈 후보자 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여론이 변했느냐. 한덕수 후보자 인준 문제도 사실은 한동훈 후보자 청문 이후에 여론의 흐름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단순히 한두 번의 말실수가 아니라 청문회 구도 전체를 망가뜨린 어떤 철험의 무능의 민낯이 드러난 게 민주당의 운신의 폭을 굉장히 좁히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를 받아야겠습니다만 6월 1일 지방선거만 놓고 정무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네. 민주당이 계속해서 총리 인준을 거부하거나 또는 표결에 들어가서 이걸 부결시켰을 때 정치적으로는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러면 네. 민주당이 첫 총리 후보자 아주 강력한 격격 사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발목 잡기를 한다. 이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프레임은 오히려 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도 내심 그걸 아니까 섣불리 부결에는 못 들어가고 있고 시간을 끌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 표결에 대해서는 본회의 상정 안 하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6월 1일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놓고 초조해지고 이른바 룸이 좁아지는 것은 민주당 쪽일 것이다. 네. 저는 뭐 오늘 내일 정도는 한동훈 후보자 임명에 대한 비판을 민주당이 많이 쏟아내고 그래도 주중에 총리 후보자 인준에는 동의해 주는 게 지방선거에서 이 격전지가 많은데 민주당이 그래도 좀 숨쉴 구석을 만드는 이 탈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게 단기적으로 평가하면 저 말씀이 맞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의 정치적인 대응, 정치적인 어떤 이해 뭐 이런 거를 따지면은 네. 저 말씀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윤석열 정권의 이제 국정 운영과 관련돼서는 분명히 이것과 관련돼서는 부담이 이제 있는 겁니다. 국민 여론이 뭐 여러모로 민주당이 못해가지고 변화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자 임명했을 때 좀 주춤하는 게 있었는데 네. 민주당이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이 일부 이제 복구되고 뭐 이런 흐름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국민 다수가 이 한동훈 후보자 적임자다라고 평가하는 흐름이냐?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거고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역대 이제 법무부 장관 임명 사례 중에 대통령하고 최측근이고 뭐 이렇게 상당히 강한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직책일수록 사실 그 최측근이 그러한 권한을 가졌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이거를 뭐 이 정권을 잘 운영해가지고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막고 이런 것에 성공한다면 또 평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결국 그에 대한 부담은 쌓이고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지방선거 전까지에 이제 뭐 계산을 해본다라면 저 말씀 맞을 수 있지만 이후의 과정까지 다 국정 운영의 부담까지 평가하면은 이게 결국 이제 부담으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네, 또 한 분이 지금 걸려 있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실 오늘 그런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한동훈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를 동시에 임명 강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 후보자만 하고 정호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청와대에서 야당에 보내는 메시지일 것이다. 그 부분은 장 단장도 동의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치열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네. 있는 거죠. 예. 이를테면 민주당은 네. 정호영 후보자까지 강행해라. 그러면 한덕수 후보자 부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내심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건 철저히 네. 정치적으로. 예.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과연 언제까지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놓고 일정을 안 잡을 것인가. 부결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갈 것인가. 우리는 협치할 수 있는 카드로 어떻게 보면 정호영 후보자를 고심하고 있다. 강행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또 은연중에 보내고 있거든요. 네. 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모든 것 하나하나 그냥 연계해서 보지 말고 개별 사안으로 순리돼서 판단하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지적한 철험의 자책골로 청문회 전체 구도가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준이나 임명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이 딱히 반등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속 비판 여론은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
반대로 한덕수 후보자 인준 같은 경우는 다른 장관이랑 연계하지 말고 한 후보자에 대한 결격 사유가 확실하면 민주당이 자신 있으면 표결해서 부결시켜라. 대신 거기에 대한 정치적 후폭풍은 민주당이 책임져라는 목소리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많이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을 연동해서 서로 막 지금 줄다리기하고 탐색전 하지 말고 그냥 예. 깔끔하게 개별적으로 하나씩 구분해서 나눠서? 하나씩 진행하는 게 빠른 국정 정상화와 이 경제 위기, 코로나 위기 수습에 좀 국민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게 정호영 후보자는 뭐 네. 까치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나무에 이제 남겨놓은 건데 까치 먹으라고 남겨놓은 건데. 네. 근데 지금 까치들 입장에서는 그거 네. 어차피 남겨놓는 거거든요. 원래 까치들 아하.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러면 이제 까치밥 뭐 남겨놨다는 이유로 이제 뭐 다른 것까지 다 해결해 줄 거냐 이런 문제는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네. 대통령실 인사 논란 이런 것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포용력을 보여주고 공간을 좀 주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청문회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럼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 인준안 처리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공간 찾을 수도 있는데 오늘 국회 운영에서 지금 뭐 앞서 우리 오프닝에서 본 것처럼 이제 윤재순 비서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예. 지금 문제제기의 핵심이 뭐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튼 산 넘어 산 줄다리기 국면인 것도 있지만 네. 명분을 찾아야 되는 걸 못 찾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저는 네. 반대로 민주당이 바라는 게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예. 첫 정부 출범했을 때 내각에서 낙마하는 경우는 있어도요.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가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한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첫 인선에서. 네. 그런데 김성애 전 종교다문화 비서관 같은 경우는 시간을 조금 끌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자진사퇴 형식으로 인사 철회가 사실상 이뤄졌죠. 예. 그리고 윤재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도 오늘 운영위원회에 직접 출석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전 이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보통은 민감한 어떤 의혹 제기가 있거나 야당의 비판이 있는 인사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안 하거나 네. 뭐 다른 중요한 업무가 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직접 나온 것도 조금은 의외였고 나와서 또 있는 그대로 과거 발언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뭐 구질구질하게 변명하지 않겠다. 깔끔하게 국민들 앞에 사과를 했거든요. 이 정도 한 명의 비서관이 물러나고 또 한 명의 비서관이 공개 사과를 했고 또 지금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 100%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또 저희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처음 출범해야 되는데 우리도 나름 양보할 건 양보하고 있다. 네. 노력하고 있다는 어떤 메시지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많은 것을 원해서 총리 후보자 인준 안 한다. 분명한 건 뭐 정치는 생문이니까 6월 이후의 일은 누구도 예상하기 힘들잖아요. 6월 1일에는 이게 민주당에게 가면 갈수록 부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자, 짧게요. 근데 장희찬 단장은 그러면 윤재순 비서관의 오늘 사과 충분했고 적절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평가하고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사과면은 이제 직무를 앞으로 수행하는 데는 뭐 큰 결격 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 나라를 민주당만 보고 운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을 보고 운영하는 건데 오늘 윤재순 비서관 뭐라고 그랬냐면은 옛날에 이제 벌어진 그런 이제 성비 의혹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감사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이른바 이제 세간에서 얘기하는 생일빵이라는 걸 당했는데 이게 뭐 초콜릿 케이크 때문에 옷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화가 난 상태에서 생일에 뭐 해줄까라는 거에 대해서 뭐 뽀뽀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국민들이 불편했으면 사과한다라고 얘기한 건데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안 좋은 사과의 사례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그래서 문제가 뭔지를 본인이 네. 안다는 걸 좀 증명하고 생각이 많이 변했다라는 걸 설명해줘야 그게 사과가 되는 것이지. 네. 그냥 그대로 있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과연 이제 국민들 보기에 사과가 되겠느냐. 이런 점에서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과보다는 변명에 가깝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김민하 평론가가 준비한 오늘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강용석이라는 이름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따라오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뭐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것부터 시작되는 정치 겁니까? 뉴스라는 예. 게. 네. 예. 이게 지난 14일에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기에 전화를 걸어와서 네. 김동연 후보랑 싸워야지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느냐라고 얘기했다라고 강용석 후보가 이 주장을 하면서 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일단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하고 강용석 변호사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이거 가짜뉴스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네. 계속 강용석 후보는 통화한 적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달 6일 밤에 통화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선거 개입도 아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동석을 하고 있는 이 동업자라고 할 수 있는 김세희 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날 인터뷰한 내용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네. 전화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를 했다. 장인찬 단장님, 통화가 있었다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일반적으로 뭐 한 무소속 후보자 또는 유튜브 채널의 주장과 예.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상충된다면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신뢰하는 게 합리적인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없었다? 저는 예.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전화한 적 없다. 예. 또 당선인 시절에도 전화한 적 없다라고 두 차례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공식 입장을 신뢰하는 것이고 예. 만약 이런 식으로 입장을 냈는데 이게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거나 하게 되면 대통령실 전체가 굉장히 곤혹스러워지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그런 리스크를 대통령실에서 감당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 했다라는 걸 전제로 봅니다. 다만 뭐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라는 의견을 뭐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서 들었거나 이런 걸 좀 확대해서 과장해서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과 통화를 직접 했다는 건 엄청나게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르죠. 그리고 설령 만에 하나 저는 대통령실 입장을 신뢰하기 때문에 통화 안 했다고 믿습니다만 비슷한 통화가 어떤 식으로든 있었다 하더라도요. 이런 걸 공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에게 부담이 될까 아니면 득이 될까를 고려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정무적 감각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예. 공개를 하면 100% 민주당에서 꼬투리를 잡고 공격할 게 명확관화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또 설령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부담을 주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나 몸값을 띄우기 위해서 이걸 공개한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강용석 후보자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닙니다만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만 네. 계속해서 복당 시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부에 득이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한 것은 그동안 강용석 후보자를 지지했던 많은 보수층 지지자들마저도 예. 이건 잘못했다, 선을 넘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용석 후보 측에서 더 이상 문제가 커지는 건 원하지 않는다, 언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본인들이 주장하는 5월 6일 당선인 시절의 통화 기록 같은 거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실수를 크게 한 부분이고 네. 관련하여서 자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그렇다면 지금 장인찬 단장이나 국민의힘이나 비서실이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 당선인 시절도 없다. 그게 거의 사실이라면 강용석 후보는 왜 이러한 거짓 주장을 하는 걸까요? 일단 뭐 거짓인지 아닌지 모르죠. 사실 장 단장님은 네. 이제 대통령실의 주장을 이제 믿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저는 이제 뭐 통화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대통령실에서 이제 부정했다라는 것도 강용석 후보가 이 통화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 못할 거다라고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도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애초에 보도의 맥락을 보면은 강용석 후보가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선거 개입을 했다, 이걸 폭로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 네.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이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당선된다면 윤석열 정부와도 협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는 사법연수원 동기고 김은혜 후보보다도 깊은 인연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맥락에서 나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한 사이다라는 거를 과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윤심 경쟁을 한 거죠. 김은혜 후보가 윤심 뭐 실린 후보라고 하는데 나도 그 못지않다. 네. 내가 더 윤심 더 잘 대변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 민주당의 선거 개입이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선거 개입이 맞다는 거를 뭐 이 법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정치적으로 맞다는 거를 증명할 통화 기록을 공개하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결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애초 의도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는 더 이상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논란이 되는 얘기를 안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장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몸값을 좀 키우고 지지율을 키우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김은혜 후보하고의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네. 복당을 시도하고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지금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완전히 이 주장을 없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고 또 잘못하면은 이게 내가 거짓말한 게 맞다라고 하면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되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그렇죠.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통화한 사실은 있는데 공개는 안 한다. 이런 스탠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네. 강용석 후보의 의도와는 다르게 예. 김민하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 것으로 보수 진영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미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강용석 후보가 가지고 있던 약 5%의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율에 저는 큰 변동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본인의 어떤 지지층 이탈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응원했던 분들은 이 사안에서 강용석 후보자가 좀 경솔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용석 후보가 나름 선전하면서 경기도지사 이 선거판에서 캐스팅 보트 정도는 되는 돌풍을 만들었는데 네. 그 바람이 이 본인의 어떤 발언으로 좀 꺼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얘기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3인칭 시사 시점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강용석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논란 도대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장예찬 단장의 이야기 마무리 끊어졌으니까 계속 이어가죠. 뭐 사실은 타이밍 좋게 결론이 거의 나왔는데 어쨌든 이로 인해서 강용석 후보 지지층의 균열이 좀 일어나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네.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의 태도겠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 일부 의원들은 단일화 하는 게 그래도 이 박빙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승리 가능성을 좀 높이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뭐 원내에서 의원들의 비공개 회의 내용이 좀 와전돼서 기사가 나면서 어제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정한 입장문 내기도 했었는데 네. 그건 다 이 전화 사태 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전화 사태로 대통령에게 뭐 본의였든 아니었든 누를 끼친 게 됐기 때문에 네. 이 이후에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뭐 단일화 이야기하기 되게 어려워졌어요. 아. 또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도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어제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하더라고요. 사실상 이 경기도지사의 단일화는 가능성이 낮아졌다. 네. 이 상황에서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강용석 후보는 엄청난 부담을 받게 되겠죠. 네. 만약에 자신 때문에 자신이 얻는 득표율 때문에 김은혜 후보가 아깝게 지게 되면 보수 진영 전체에서 그거는 굉장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이 확정됐고 강용석 후보의 완주를 위한 어떤 이 완주가 어려워지는 정도의 압박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마찬가지 시각이세요? 자연적으로 강용석 후보의 지지율은 빠지고 단일화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준석 대표 반응 보면 이제 그렇게들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앞서도 쭉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이제 전화 받았다라는 얘기 자체를 이제 윤심 경쟁하려고 꺼낸 얘기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역효과가 분명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하면 당연히 강용석 후보마저도 자기가 의도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이제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조성이 된 거죠. 오늘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는데 단일화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과의 단일화는 검토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강용석 후보가 일종의 보수 전체의 어떤 진영의 이 눈으로 보면은 네. 일종의 제가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반역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선거 개입 의혹을 이 혹을 지금 덧붙여 버린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지금 장 전 단장님 말씀하신 오히려 강용석 후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담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강용석 후보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됐다고 보는데 예. 근데 여기서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전화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건 선거 개입이 맞느냐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얘기대로 하면은 맞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강용석 후보 주장은 예. 당선인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전화했다고 해서 그게 선거 개입은 아니야.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선거 다 끝나고 나서 예. 이 유튜브가 어떤 뭘 어떻게 공개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논란을 이어가고자 할 때 네. 혹시라도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어디로 이제 흘러갈 것이냐는 뭐 장담할 수 없겠죠 또. 그 진위 여부를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고발건에 대해서 수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통화 여부 진실 가려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가 뭐냐에 대한 법적 쟁점은 네.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네. 이 민주당이 고발한 내용을 보면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법적으로 맞느냐는 따져볼 문제인 게 대통령 당선자라는 신분 자체가 네. 사실 인수위 관련 법에만 나오고 이 정권을 인수하기 위한 권한에 대해서만 나오지 이게 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사람인지 여부는 이게 아마 그런 법적인 근거를 따지는 거에 있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거거든요. 이게 전례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 그런 근거가 있어야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할 텐데. 그러겠죠. 애초에 이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는 존재로 판단을 한다면은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저는 실질적으로 뭐가 압수수색이 된다든지 이렇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 단장님 짧게 한마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이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밝혔고 네.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도 사실이라 했던 것도 당선인 신분 시절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법적으로 수사할 만한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수사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서요. 네. 수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강용석 변호사도 이 문제 더 키우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 결국 대통령실 입장이 확인되는 것 정도로 이 논란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